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재소라고 하고, 오늘 강의는 저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발달지연 환자들에서 중요한 수면질환 및 수면습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번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강의가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고 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내용을 발달 지연 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속하고 다 같은 원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내 아이나 내 환자에서 딱 해당되는 내용을 얻어간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떨 때 의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게 수면 질환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통해서 증상이 좀 호전되고 또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릴 내용들을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수면 질환이라는 거가 있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가 좀 못 잔다, 안 잔다, 낮에 너무 졸려한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명백한 질환이고, 이거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 개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호전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저희는 소아과이기 때문에 환자의 삶이 이게 호전이 되고, 환자의 수면이 개선됨으로써 낮에 주간졸림증이 없어지고 행동하기 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아이를 케어하는 보호자분들도 사실 쉬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또 애들은 또 자고 이러면은 보호자의 삶도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단순한 소아 환자들, 건강한 환자들의 그런 수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저질환이 있고, 특히 이제 발달 지연이라고 얘기했지만 뇌전증, 어떤 유전병,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면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애가 잠을 잘 못 잘 때는 단순히 이게 단순한 수면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환 자체가 나빠져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꼭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수면의 구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각성 상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중간중간에 우리 이제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렘 수면이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3단계, 4단계의 수면을 사이클이 렘 수면까지 포함해서 한 서너 번에서 대여섯 번 정도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이클이 깨지는 경우에는 아이가 아무리 10시간을 자고 12시간을 자더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수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 그러니까 애가 낮에 일어난 상태에서 너무 졸려하고 뭔가 너무 피곤해한다, 이런 것이라면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 시간이 많다고 해도 수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지는 잘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면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범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아 환자와 특히 이제 발달 지연을 보이는 환자들 중에서 좀 빈도가 높고 저희가 조금 개입을 함으로써 호전이 될 만한 질환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면 무호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또 한 절반에서 절반 넘게 있는 아이들이 코골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면 무호흡은 숨을 중간에 컥 하고 쉬지 않는 건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뉘지만 우리가 단순히 수면 무호흡이
우리 아이가 지금 수면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으나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코골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아이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불안 증후군. 이거는 아이가 다리를 막 떤다든지 자다가, 내지는 다리를 막 움직이고 싶어서 잠을 자다가 계속 깬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후군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사건 수면은 사실 우리 발달지원 환자들에서는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막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류병, 슬립 워킹이라고 하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막 움직인다든지, 자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일어나서 막 얘가 소리를 지르고 잘 달래지지도 않고 어디 기어오르려고 하고, 그러다가 한 10분 15분 있다 잠들고 애는 다음날 기억을 못하고, 이런 형태 등의 나이트 테러, 악몽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면 질환의 일종이지만 요거는 이번 시간에서는 뭐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불면증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워낙에 이제 발달 지연, 뭐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 질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전 질환, 뇌전증 환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면증, 잠을 잘 못 들거나 중간에 자꾸 깨거나 아니면은 수면이 자꾸 깨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불면증이 가장 흔한데, 불면증 같은 경우는 보고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발달 지연 아동,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 지연이 보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아주 적어도 30%, 3분의 1 정도가 이미 불면증을 겪는다는 거죠. 아주 많은 보고는 85%, 대부분의 보고들은 50에서 75% 정도의 빈도로 불면증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걸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경우는 2에서 3%, 근데 이거는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프레더-윌리 증후군, 다운 증후군 같은 환자들은 특히 유전병 있는 환자들 중에서 턱이 작은 환자들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빈도가 거의 50에서 70%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꼭 의사를 만나야 되는 병이고, 하지불안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에서는 6% 정도 나와 있다고 돼 있는데, 발달 지연 환자들에서는 아직까지 돼 있는 연구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빈도수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 수면의 경우는 청소년 7%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은 이번 시간에서는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흔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뇌가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는 뇌에 병변 장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유전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뇌전증일 수도 있고, 어떤 뇌에 기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만 또 수면 사이클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서카디안 리듬, 생물학적 일주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야 될 때 자고 일어날 때는 졸립지 않고 하는 이 사이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빈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환자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통증, 어떤 경우는 어떤 설명 안 되는 어떤 불편감, 내지는 호흡 이상,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밤에 우리가 잘 모르는 형태의 짧은 경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카디안 리듬, 우리 하루 일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뇌하수체에서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불이 꺼지면은 그 불이 꺼진 거를 받아들여서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인면이 되고 그 수면 사이클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불이 켜지고 날이 밝아지면은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돼서 낮에는 또 졸립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유지를 해주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사이클이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호르몬이 이제 멜라토닌입니다. 물론 이게 몸에서 이게 농도를 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의 불면증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약물도 있지만요. 그래서 불면증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근데 이거는 건강한 아이들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환자들도 또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개시 연관형이라고 해서 수면 개시의 연관이 조건화가 돼버린 아이들이죠. 이거는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뭐 1세 아이, 뭐 통잠 자는 비법,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수면, 아이가 잠을 들 때 그런 습관들이 이상하게 조건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안아줘야지만 잠을 잔다든지, 쪽쪽이를 물어야 잔다든지, 내지는 그러니까 쉽게 해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안 좋은 습관과 수면의 개시가 잘못 연관이 된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한 경우가 있는데, 취침 시간 통제 결제형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애초에 이 수면 습관이 잘못된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가 좀 때를 많이 쓰는 거고 항상 부모님을 이겨왔던 거겠죠. 뭐냐면은 부모님이 자자, 이제 뭔가 수면 습관을 딱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나는 자고 싶지 않다, 이렇게 버티는 아이들을 가지고 취침 시간 통제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이제 소아신경과에서 보는 발달지연 환자들의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안 자고 싶다, 뭐 때를 쓴다, 이런 게 되겠지만, 제가 많이 보는 환자들의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버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버티고 울고 떼쓰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환자들은 5세, 6세, 7세가 돼도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유 없이 때를 쓰고 저항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환자들에 있어서는 취침시간 통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나눠져 있지 않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도 많이 쓰고 개시도 잘못돼서 엄마가 항상 안아주거나 아빠가 안아주거나 차를 타야지 잠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잠을 안 잔다고 해서 꼭 병원에 와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낮잠을 너무 과도하게 자거나 애가 졸려서 낮에 생활을 잘 못하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하는 경우는 이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애가 뭐 발달지연이 있고 아픈 애니까 밤에 좀 힘들게 해도 낮에 좀 재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까 보신 일주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통틀어서 애가 10시간을 잘 잔다고 하더라도 이 건강하게 밤에 사이클에 멜라토닌이 나오고 잠을 자고 낮에는 또 그 멜라토닌이 억제가 돼서 충분히 활동을 하는 이 사이클 자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이의 발달에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낮잠을 재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에 잘 일이 자꾸 생긴다면은 오히려 병원에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수면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한데요. 이거를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냥 오늘은 보호자 강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루 8시간 이상의 8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발달지연 환자들에서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뭐냐면은 밤낮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밤에는 계속 때를 쓰면서 난리를 치면서 애가 잠을 못 자는데 낮에는 또 자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이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막 커튼만 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낮에 햇빛을 보고
그런 햇빛을 보고 밤에 해가 떨어졌을 때 완전히 어둠 속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뇌의 건강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면 사이클이 깨진 경우에도 꼭 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도 아이지만 보호자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라고 할 정도로 아이의 수면 사이클 때문에 보호자가 잠을 못 잘 때 사실 병원을 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병원을 오면은 도대체 어떤 검사를 하는가? 사실 불면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검사가 없습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해보고 아이랑 이야기를 해봐서 주간 졸림증이 심한 경우, 그 다음에 밤낮 사이클이 깨진 경우, 내지는 보호자 아이가 너무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힘이 든 경우에는 불면증으로 진단을 하고 관련한 약물이나 도움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다른 건강한 소아 환자들에 대비해서 불면증이 있을 때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잘 조절되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애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플 때 제일 먼저 깨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면이기 때문에 먼저 그냥 애가 뭐 잘 못 자니까 수면제를 줘보지, 뭐 졸린 약을 줘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저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내지는 필요한 검사들을 통해서 그것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애가 잘 못 자니까 수면제 같은 걸 줘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좀 매스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애는 대부분 발달 지연 애들이 잘 표현을 못 하니까 어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애는 뭐 그럴 수 있는 애니까 좀 재워보죠. 이렇게 해서 재워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이 호미로 막을 걸 삽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전증 환자의 경우는 경련이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말을 잘 못하니까 통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병변이 없는지. 그래서 엄마 아빠 꼭 중요한 것이 한번 싹 베껴서 어디 뭐 피부 병변이나 아니면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아파한다든지 부은 데는 없는지 만졌을 때 아파하는 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검사, 뭐 예를 들면은 뭐 심장 초음파라든지 콩파 초음파 등등이 있는 경우에는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수면 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보호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꼭 수면 이상이 있는 경우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문 분야에 따라서는 이제 그거를 옮겨주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애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담당 의사에게 꼭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뭔가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행동 치료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는데 당연히 건강한 소아랑 마찬가지로 행동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뭐 애들이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개시 연관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약간 공자님 말씀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아서 재워서 눕히지 말고 누워서 스스로 잠들게 해보라. 이제 사실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애 둘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또 해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루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이제 특히 이제 발달 지연 애들 중에서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든 뭐 안아서 재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여러 가지 자극이 좀 일반적인 아이들에서 해주는 뭐 자극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소리, 생각보다 냄새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로 결정한 9시, 9시라면은 한 8시 45분부터 특정 뭐 디퓨저를 꺼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저희 발달 지연 환자들 아이들에서 꽤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극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어떤 형태의 뭐 이불이나 뭐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대주거나 내지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자극이나 눈썹을 쓰다듬어주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소음은 당연히 작게 하고 암막 커튼 같은 게 있으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배경음악이나 백색소음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아이들은 사실 이런 것들에 잘 반응하지 않고 너무 심한 경우는 약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기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인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멜라토닌을 먹이면은 어느 게 효과가 있는 거냐면 인면, 애가 잠에 안 들고 떼를 쓰는 아이가 조금 졸려지고 잠에 드는데 효과는 있는데 한번 잠이 든 아이가 뭔가 계속 애가 중간중간에 뒤척이고 깨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멜라토닌은 이제 여러 가지 제형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외국에서는 이게 그냥 건강 보조제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젤리로도 나와 있고 먹기 쉬운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서방정이라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몸에서 분비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방해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멜라토닌을 처방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제 이거 이렇게 오래 복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사실 걱정이 제일 많으시고 이것도 저희 의사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피부 암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왜 멜라토닌이 까만 색소니까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것들을 장기 복용했을 때 혹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연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최근 나온 연구들에 의하면 그리고 한 20-30년 정도 이것들을 이제 장기 복용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저용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뭐 오랫동안이라고 했을 때는 최장기 연구가 30년 추적 관찰인데요. 30년 추적 관찰에서 어떤 형태의 암이나 어떤 신경계 질환이나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혈압, 당뇨 등의 빈도를 높이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치료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사실 약이라고 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가 효과가 100이라면 멜라토닌의 효과는 한 10에서 20 정도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원하는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잠이 더 많이 오는 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뇌전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녁약을 이제 우리 아침 저녁으로 먹잖아요. 잠이 잘 오는 약, 그러니까 부작용이 잠이 많이 오는 약으로 변경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아침약과 저녁약의 용량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저녁약의 용량을 조금 늘리는 형태로 수면을 유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발달 지연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딱 맞춤형으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환자에 따라서는 이거는 꼭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티히스타민이나 항히스타민제죠. 콧물약인 거죠. 뭐 다이아제팜, 클로나제팜 내지는 트라도존 같은 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내지는 애에 따라서는 행동장애 약 중에서 부작용이 졸린 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약들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ADHD 같이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는 클로니딘과 같은 약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도 물론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것은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고 기저질환에 맞게 사용을 잘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질병이나 자신의 그 코그니션, 인지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단순히 몸 뒤척임과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몸을 뒤척여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사실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 하지불안증이랑 조금 달라서 좀 생각을 따로 하셔야 될 게 움직이면 이거는 움직이면 좋아지는 형태의 다리 불편감입니다. 이거는 이제 휴식이나 수면 시에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자다가 계속 움직이고 그 다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깨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이제 철분 결핍이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은 아직까지 뭐 많이 연구가 되진 않지만 소위 말하는 희귀질환 환자라든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 소위 말하는 영양결핍이 심한 환자들에서는 발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의심하는지 주간졸림증이 동반되는 경우, 자면서 뒤척이고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면 중에 다리를 계속 만지는 경우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뒤척이는 거랑 어떻게 구분을 하냐, 결국에는 검사를 해볼 수밖에 없고요. 검사를 해보면 좀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의심돼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검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하지불안 증후군 내지는 뒤척임이 많아서 이제 수면 검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10명이 있다면은 실제로 그 뒤척임이 수면의 방해와 연결되는 경우는 한 두세 명, 한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른에 비해서 애들은 원래도 뒤척임이 많고, 대신에 그 뒤척임 때문에 아기가 수면이 깨는지 안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애가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뒤척이지만 검사를 해보면 그 아이는 1시간에 수십 번을 뒤척여도 스스로는 전혀 깨지 않는, 뇌파상에서는 3단계 수면에 깊게 들어가서 너무 행복한 그런 아이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가 전혀 필요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엄마 아빠가 옆에서 주무시니까 엄마 아빠가 깨는 게 문제고요. 그런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아이랑 조금 떨어져서 재운 다음에 뭐 옆에서 다른 데서 주무시던지 하는 것이 오히려 방법입니다. 수면다운 검사가 결국 하지불안 증후군에서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고요. 이때는 항상 꼭 철분 결핍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철분 결핍만 해결해주면 이게 해결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과도한 무슨 수면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 안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면다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겠지만 아마도 본인 부담은 뭐 10에서 15만 원 정도 아마 들 것이고, 밤에 10시에 입원해서 아침 6, 7시, 이것도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태어나는 형태고, 입원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밤에 와서 수면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를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붙이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붙였을 때 잠을 잘 못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조금 큰 병원에서 수면다운 검사 중에서 소아수면다운 검사를 많이 하시는 병원에 가셔야지만 아마 관련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붙일 때는 아주 애가 몸부림이 심하고 거부감이 심한 경우에는 약한, 수면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약한 형태의 진정제를 코에 뿌리는 걸 쓸 수도 있고 먹이는 걸 쓸 수도 있고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다만 문제는 조금 검사가 다른 이제 그 수면제를 안 썼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부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분 결핍을 해결해주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아주 정말 진단이 딱 되는 경우는 도파민 작용제나 항경련제를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증상 개선이 금방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움직임이 많다, 이런 것들은 굳이
치료하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특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뭔가 얼굴도 작고 머리도 작고 턱도 좀 작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코도 좀 작고요. 그래서 구강이나 코가 호흡구가 막혀서 발생하는 무호흡증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빈도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데노이드 비대, 프레드 윌리나 다운 신드롬 이런 환자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환자들도 많아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뇌병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머리가 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숨을 쉬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신호 자체가 부적절해서 무호흡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잘 알기가 어려운데 주간 졸림증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걸 의심하고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또 경련과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소아신경과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의심하는가? 코골이가 일단 있으면은 우리 아이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고로롱 고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시끄럽고 뭐 잠깐 골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코골이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있는 경우, 잘 때 컥컥거리거나 헐떡헐떡 거리는 거나, 아기가 시원한데도 야간에 너무 땀을 흘리면서 자거나 굉장히 뭔가 힘들게 자는 거죠. 너무 자주 깨거나 아기가 자세를 이상하게 틀어서 자꾸 잔다든지 내지는 밤에 자꾸 소변을 몰러 일어난다든지 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소변 야뇨증도 의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야뇨증이 뭐 수면 무호흡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 때문에 깨서 얘가 이제 소변이 마려우니까 소변을 보게 되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편도가 크고 이제 혀가 크고 턱이 작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면당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하지불안증후군과 다르게 이 경우는 수면제 내지는 진정제를 줘도 어느 정도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수면제를 줘서 검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아마 검사는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뇌병변 질환의 환자의 경우에는 꼭 경련과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어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에 마스크 쓰고 양압기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형태의 치료를 할 수 있고 있는데요. 소아나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데노이드 비대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데노이드 비대가 원인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이 됩니다. 다만 이 치료 자체 이게 수술이 물론 간단한 수술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상담과 경험 있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양압기 사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문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많게는 50%, 적게는 한 30% 정도가 적응에 성공합니다. 이게 아주 작은 애들은 코에 마스크를 씌워야 돼서 좀 어려운데 한 20kg 정도만 돼도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여러 가지 형태의 마스크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렇게 귀여운 마스크는 수입되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직구를 통해서요. 중추성 무호흡 같은 경우는 양압기의 바이헵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해당되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수면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논렘 수면에서 이 방해되는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오히려 경련약이나 뭐 수면제나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서 애가 밤에 너무 자주 깨고 너무 소리를 지른다, 이런 경우는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수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저질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조절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물 조정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예를 들면 아기가 밤에 자기 전에 뭐 물을 먹는다든지 뭔가
자꾸 야뇨증을 유발할 만한 일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검사로 진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면도화 검사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꼭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더운 날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하고 잔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약물 치료보다는 유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주로 중요합니다. 아마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애가 잘 자면 기저질환도 좋아지냐, 특히 발달 지연이나 인지가 좋아지는가. 일단은 이거를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수면을 잘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병이 악화되는 것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수면을 원래도 꽤 괜찮은 수면인데 그걸 더 좋게 했을 때 병이 좋아지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완전히 좋아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에 있어서는 최소한 ADHD 이런 행동장애 이런 것들은 수면의 질을 올리는 경우 증상이 호전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라기보다는 과잉 행동이나 주간에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인지 문제들 이런 것들의 경우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경우에 호전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병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다운 증후군, 레트 증후군, 프레드-올리 증후군처럼 수면 질환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질환의 경우에는 수면 검사를 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이것을 개선을 해보면 환자의 병이 좋아진다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최소한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은 반드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지기능, 특히 기억 저장 능력, 불안, 우울, 강박, 돌발 행동에는 완전히 호전된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최소한 영향은 명확하게 줄 것이고 아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특히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내가 한번 치료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특히 보호자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얘가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뭔가 병이 나빠지진 않았을까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질문 올라오신 거 읽어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자, 요거 좀 처음으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자, 뇌전증에 있어서 낮잠 일고 새벽 3시쯤 깨고 다시 6시 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멜라토닌도 큰 효과를 못 봤다. 아침에는 약을 먹고 졸려서 재우는데 너무 잘 때가 많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 같은 경우는 약 자체가 졸리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하루에는 동량을 먹더라도 저녁약과 아침약, 예를 들면 원래는 1000을 먹어야 되는데 뭐 500 먹던 거를 뭐 400, 600 이런 식으로 변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뇌전증이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이 특히 하나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두 개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녁약을 그 졸린 약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잠이 중요하다. 잠이 중요한데 지금 벌써 낮잠을 자죠. 그래서 이 낮잠을 재우는 것도 아예 나이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에 따라서 낮잠을 재우는 게
한 6살, 7살이 되는 경우에는 낮잠을 재우는 것보다 밤잠을 충분히 재우는 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밤 시간마다 울면서 깨나는데 항상 물을 본인이 만족할 만큼 마시고 나서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에 든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개시 연관이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끊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가 울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이제 물을 마셔야지 행복해지고 잠에 드는 안 좋은 연관이 잡혀 있는 상태고, 이 경우는 이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며칠이 걸릴 거고요. 그거를 끊어내야지만 좋아질 것 같은 게, 어머니 분명 아실 거예요. 이게 물을 마시면은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소변 보려고 깰 거고, 소변을 또 보려고 깨니까 수면은 계속 깨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날을 잡고 이거는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쪽쪽이 뗄 때 뭐 엄마 아빠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휴가를 내서라도 끊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마음을 굳게 먹고 하셔야 됩니다. 수면 보조제 식품, 네, 이것도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도움됩니다. 도움되지만 사실 수면 보조제 식품이라는 거는 식품인 이유가 있습니다. 약효도 적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이고요. 수면 보조제 식품은 뭐 예를 들면 가바라든지 뭐 그런 것들 물론 도움이 되는데, 그 식품을 먹여야 될 정도의 상황이면은 꼭 또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일단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보조식품은 꼭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걸 인지하셔야 되고, 절대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는 형태의 보조제 식품은 절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도 저는 추천하지 않는데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한약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한약과 우리 아이가 먹는 약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약을 먹었을 때 잘못해서 간이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서카딘 장기 복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의사나 보호자, 환자들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서카딘 같은 경우는 장기 복용을 해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그냥 복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마도 특히 발달 지연 환자에서는 체내 멜라토닌 용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감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발달을 하는 애들도 똑같이 이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것들은, 요런 거는 나이가 들면서 좋아집니다. 다만 분리수면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분리수면이 하면은 애가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분리수면을 교육해서 이뤄내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 깰 것이고, 깨는 것 자체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할 건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분리수면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면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여행자는 장사가 깨지고 다시 습관과 어려울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우리가 1년에 뭐 몇 달 이상 가는 것이 아니고 짧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 갈 때에 특별하게 뭐 안아서 재워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평상시에는 수면의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수면 의식 같은 거에 꽤 잘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오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들이 아이가 오감으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 소리, 뭐 조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면 의식을 저는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신경 안정제, 잔압함, 멜라토닌도, 네, 이런 경우도 멜라토닌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잔압함을 복용할 정도로 수면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마도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멜라토닌 당연히 복용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발달 지연 많이 깬다. 완치가 가능한지, 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언어 지연과 발달 지연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수면이 불규칙하고 많이 깨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발달 지연이 있는 우리 아이들에서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는 완치라기보다는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는 아주 명확히 있고요. 대신에 이게 뭐냐에 따라서 완치가 되냐 안 되냐는 담당하신 선생님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 그런 약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약은 아직까지는 아주 명확하게 인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사이클을 잘 유지하고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서는 인지 회복과 발달에 어느 정도는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잘못 쐬고부터는 코로 못 쉬고 입을 숨으로 쉰다. 네. 조금 질문이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에어컨 바람을 쐰다고 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으로 숨을 쉬는 다른 원인이 왜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히 수면 습관이 안 좋다고 해서 인지 발달이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대신에 주간졸림증이 있기 때문에 애가 학습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이제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보호자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어컨 바람을 잘못 쐈기 때문에 이랬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종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런 말씀하신 약, 이 약을 먹는다고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지 절대 않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수면 장애를 해결했을 때, 이게 수면 장애 해결하는 약이죠. 수면 장애를 해결했을 때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면 장애가 발달 지연을 악화시킬 수 있냐?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현재로서는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지에서는 최소한. 대신에 분명히 이거를 개선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달 지연, 부모와 분리수면이 관련인다에게 수면 개선이 도움이 될까요? 몸부림이 심하고 깨면서 얼른 찾는 경우도 잦아 혼자 분리수면. 네, 분리수면은 언젠가는 저는 도달해야 되는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리수면에 도달해야 되는 거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잘못된 수면 습관 개선은 정말 아이랑 정말 한판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지연 있는 환자들에서 해볼 수 있지만 분리수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우리가 꼭 오늘 강의에서 하라고 했으니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며칠 날 잡고 애랑 싸워가면서 할 건 절대 아니고요. 아이가 이거는 키우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애가 잠에 드는 것, 엄마를 찾는 것, 불안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시점에 서서히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3 아이가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려고 수술 전 검사를 하여 갑상선 한진증을 진단을 받았다. 네, 아니요.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아데노이드 비대 수술을 하려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우연히 발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 때 밤에 재워도 겨우 2시간 자다가 깨서 2시간을 미친듯이 울다가 미쳐서 잠에 들었다. 네,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발달이 늦어지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가 어쩌면은 어떤 질환이 있기 때문에 수면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전과 후가 바뀐 거죠. 수면이 안 돼서 뭐가 나빠진 게 아니라 어떤 병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면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면의 질이 올라가면 발달과 성장이 좋아질 수 있는지. 맞습니다. 네. 특히 키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키는 뭐 수면과 굉장히 연관이 많고 발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언해서 이거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과도하지 않은 개입, 예를 들면 멜라토닌 정도, 수면 습관의 개선 정도,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이상한 요인들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정도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졸피뎀 같은 수면제를 써야 되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엔젤만 증후군 아이가 멜라토닌을 6개월째 복용 중이다. 사이클을 맞춰서 잠 못 자는 게 너무 심하지만, 네, 맞습니다. 현재처럼 사이클을 계속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네. 특히 엔젤만 증후군 애들도 정말 잠을 정말 안 자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엔젤만 증후군 애들은 또 경련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녁약을 어떤 거로 바꾸냐에 따라서는
또 잠을 잘 자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하셔서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가 뻗당기고 늦게 자고, 네, 약간 이게 이제 통제형인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제형이라기보다는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 밤에 잘 안 자고 뻗당기고 늦게 자는데 아침에 못 일어난다. 짜증이 많아지고 낮에 피곤하면 폭력이 강해지는데 이럴 때 고칠 수 있냐? 네,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수면이 부족해서 애가 낮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아까 말씀드린 수면 습관과 수면 의식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런 친구들은 멜라토닌을 소량 쓴다면 아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리수면을 해보려다가 밤에 자다가 격렬한 것을 보고 분리수면을 포기했습니다. 열성 격렬만 하다가 현재는 뇌전증 진단 받았다. 네, 저희 뇌전증 환자들 중에서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하나 중요한 건요, 어머니, 분리수면을 해서 격렬한 거는 아닐 거고요. 격렬할 상황이 돼서 격렬을 한 것일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수면을 절대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트중과 같은 장애아이인데 감정 기복이 정말 롤러코스터급으로 변한다. 짜증을 줄여주는 약도 있냐? 네,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의외로 짜증을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사가 일단 필요합니다. 뇌전증이라면 뇌전증 조절이 더 필요할 것이고, 어떤 통증이 있는 병이라면 통증 조절이 먼저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모든 게 개선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뭐 일종의 진정제를 써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언어 지연, 발달 지연 있는 환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신과 영역이죠. 여기서부터는 정신과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과잉 행동 장애를 조절하는 약들도 물론 써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개개인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키와 상관이 있을까요?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고요. 얼마나 오래 자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이어 증후군이 있는 9세 남자입니다. 키가 120 정도로 작은 편인데 잠을 늦게 자긴 하지만 수면의 질은 중요합니다. 일찍 자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많이 자는 거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뭐 많이 재울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은 성장 호르몬 검사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은 거의 다 읽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질문은 최대한 읽어드렸고, 그래서 답변을 드렸는데, 또 이거 아마 유튜브로도 많이 보실 테니까 보시고 나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되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 수면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